먼저 부모님의 말씀을 한 구절 혼독하겠습니다. 이제는 남북 통일입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나서서 영계를 동원하여 남북을 통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계 복귀를 강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천심원이 섭리의 주류가 되어 남북 통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식구님들은 통일을 원하시나요? 네, 아마 손들으라고 하면 다 손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2006년부터 10년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통일을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견들이 이제 10년 동안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였던 통일 필요 없다, 그 숫자가 32%로 지금 늘어났고요. 아마 2024년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20대하고 30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일 그거 왜 해야 됩니까? 20대는 41.8%고 30대는 38.3%로 젊은 세대로 갈수록 통일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 통일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경제적인 비용 플러스 경제 외적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짊어져야 되는데 그걸 누가 책임지느냐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국회 예산정책처가 연구한 것에 의하면 통일 비용이 과연 얼마나 들까? 약 4,657조가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봤고요. 그런데 통일 비용에 비해서 통일을 통해 얻는 이익, 그것을 통일 편익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3.1배는 더 클 것이다 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지하 자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약 5천조 원의 지하 자원이 북한에 매장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부한 지하 자원과 그리고 통일이 되면 군사비가 감소가 되고 따라서 인적 자원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경제적 강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노동계층의 기회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북한의 노동, 우리 노동력을 한국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남한의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되고 현재 남한은 빈익빈 부익부의 그러한 경제 구도를 갖고 있는데 통일이 된다면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경제 구도의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이 된다면 남북도로와 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동북아의 경제와 물류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수습되고 있지만은 통일이 되면 그것은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약 9,400km인데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의 경의선이 복원이 돼서 연결이 되면 이 한반도를 중심 삼고 저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거쳐가지고 유럽 대륙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됨으로써 부모님께서 한일 해저터널을 뚫어라, 베링 해저터널을 뚫어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종착역이 한반도로 확장이 되게 되면 앞으로 천연가스와 기름값은 하락이 되고 통일 이슈에 따른 관광객이 엄청나게 한반도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물가는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가장 유명한 이 투자자인 짐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통일되게 되면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계 지도인데요, 이 빨간색을 보게 되게 되면 1970년대부터 1980년대 국제 정세를 볼 수가 있는데 공산주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약간 분홍색을 띤 것은 사회주의고요, 세계 3분의 2가 공산주의가 되었던 이때 공산세계는 하나님을 지구성에서 완전히 추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민주와 공산의 대결은 God or no God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냐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부모님께서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모든 내용은 다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한 모든 평화세계 실현, 남북통일에 대한 부분을 부모님은 일관적으로 섭리해 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17년 레닌을 중심 삼은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산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는 점차적으로 3단계를 통해서 사실은 발전해 왔습니다. 1세대 공산주의는 마르크스를 중심 삼은 이 자본가 지배계급을 피지배계급인 노동자가 타개해야 된다 하면서 이 노동혁명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투쟁 방식으로 이 공산주의가 발전했다면 2세대는 이제 유신론과 무신론의 그런 관계에서 이 유신론을 타개하는 사상혁명을 중심 삼고 투쟁 방식이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그 2세대의 이 공산주의를 발전시켰던 사람 가운데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은 감옥에서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서 거기에서 공산주의 이론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상식 이론을 내세웠는데 상식에 저항하고 기존 상식을 붕괴시켜라, 비상식이 상식이 되게 하라 라는 이상한 이론을 내세워가지고 공산주의는 그래서 아닌 것을 맞는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가짜인 것을 진짜인 것으로 둔갑시켜버려요. 그런 내용들이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세대는 이제 사상을 넘어서 문화혁명으로 공산주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해왔던 것인데 그 문화의 핵심에 성혁명 이론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르크스 사상과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결합해서 성에 대한 자유해방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1968년도 문화혁명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니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68혁명이라는 것이 이때 벌어지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히피족, 옷을 막 찢어버리고 청바지를 찢으면서 다니는 그런 문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펑크족, 그러면서 기존의 과거의 가치관을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마약, 성해방, 퇴폐 문화를 조장하는 그런 문화혁명이 이때 이루어지게 됐던 것이니 이것은 철저하게 공산주의가 배경이 된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968년도 대한민국은 안보에 심각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남침에 대한 위기가 촉발이 되면서 서울의 집값이 하락이 됐고 청와대를 목표로 31명의 무장 공비가 이해에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푸에블호라는 그런 배를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선원 83명이 납북됐던 사건도 있었고 울진 삼척 지역의 무장 공비 130명이 침투를 한 해였습니다.
따라서 참 부모님께서는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큰 결단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로 1968년도 1월 13일 국제승곡연합을 창설하시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가 출발하면서 참 부모님께서는 안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적으로는 일본에서 선반 산업을 들여옵니다. 일본에서 이거는 못 쓴다고 버렸던 그 기계를 들여와 가지고 선반 산업을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것이 통일 중공업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탱크도 만들고 하는 그런 지금 그 중공업이 사실은 참 부모님에 의해서 한국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김일성 주체 사상에 대한 대안으로 승공사상, 공산주의 이론의 그런 종언을 이루는 그러한 주체 사상 비판 등의 그런 이론 대안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승공운동을 끊임없이 전개를 하셨는데요. 여기는 참 추억으로 남아진 옛날 우리 그 일화가 있었던 구리의 중앙수련원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승공 지도자들을 양성을 했고요. 그것이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승공 사상은 국민 교육으로 점차 확대가 되면서 그때 마을을 깨끗하게 만들고 닦고 하는 그런 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벌어졌던 것이니, 지금 한국의 새마을 운동은 그 시초가 바로 우리 교회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 2세 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승공 운동이 점차 확산되면서 일본으로 건너갔고, 그리고 아시아로 확대됐고, 그러면서 미국으로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1968년 미국은 리처드 닉슨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닉슨 독트린을 선포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뭐냐? 이제부터 미국은 직접적으로 군사 개입을 하지 않는다. 아시아 국가는 국내 문제 해결을 직접 해라.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라는 그런 이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실제 1971년도에 주한미군 7사단을 철수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안보의 최대 위기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2사단을 철수시키겠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부모님께서는 1971년도 12월 5일 날 미국에 입성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부모님께서는 미국이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미국의 사명은 하나님주의로 무장하여 공산주의 국가를 해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God,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끊임없이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단순히 미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탄생한 나라가 아니고 바로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를 해방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 가셔서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그 즈음에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닉슨은 크게 탄핵의 위기에 놓이게 되면서 정치적인 대혼란과 보수 정권의 몰락이 시작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미국의 보수 정권이 망하게 되면 공산주의가 미국으로 침투하게 되고 미국이 공산화되게 되면 전 세계가 공산화될 수 있는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는 그거 막으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Forgive, Love, Unite를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이게 사실은 이때 나온 말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1973년도 닉슨을 두고서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어머니께서는 지금도 요즘에도 우리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이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미 의회에서는 닉슨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될 그것이 확실시 되었기 때문에 1974년 8월 8일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미국은 대혼란이 벌어졌고 심각한 공산주의의 위기가 다시 몰려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 좋은 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하나 좋은 점은 뭐였냐면은 이 닉슨이 하야하면서 주한미군 철수가 멈추게 됐다는 겁니다. 7사단은 철수했지만은 그 다음에 2사단을 철수시키려고 그랬거든요. 닉슨 대통령. 근데 그게 멈추게 된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어려움 가운데도 사실은 우리 한국에는 좋은 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께서는 그해 74년 9월 18일 우리가 알고 있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 대회를 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이때 기독교의 새로운 장래라는 말씀으로 방탄 유리 속에 들어가서 부모님께서는 연설을 하셨고 그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역시 한국으로 오셔서 구국세계대회 120만 대회를 여의도 광장에서 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때가 2살이었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만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원로 목사님들은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때 참 부모님께서는 3년 임지동원을 시켰죠. 우리 선배 가정들이 3년 임지동원을 하면서 저처럼 어린 아이들을 타가소에 맡기고 그러면서 3년 동안 임지 생활을 한 그런 식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진강이 얼지 말도록 기도하라. 임진강이 얼게 되면은 그 임진강을 통해 가지고 탱크를 몰아 가지고 한국을 점령하러 북한에서 올 수도 있다는 아주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장소에 60개국 1200명의 국제기동대 대표단이 모였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국제의용군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선언까지 하신 그야말로 이 전쟁에 대한 극심한 위협 속에서 이 대회를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1976년도는 참 미국도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고 거기에서 미국의 대통령으로 39대 대통령으로 지미 카터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 지미 카터는 진보 성향을 가진 그런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한층 더 공산주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더욱더 열린 것이었고 그리고 이 대통령의 공약이 또 뭐였냐면 주한미군을 또 철수시키겠다. 이 공약으로 사실은 당선이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참 부모님께서는 대회를 미국에서 하셨던 것이니 그 대회 아시죠? 1976년 6월 1일 뉴욕 양키 스타디움 대회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5만여 명이 모였지만 1시간 전만 해도 폭풍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조직위원회에서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못합니다. 연기해야 됩니다. 라고 참 부모님께 진언을 드렸을 때 참 부모님께서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1시간이나 남았는데 이 대회를 포기한단 말이냐? 이 대회는 하늘 부모님께서 정해주신 대회니 포기할 수도 없고 연기할 수도 없다.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수많은 스태프들이 같이 손에 손을 잡고 비를 맞으며 합심기도했던 것이 이날이었습니다. 합심기도. 우리 지금 천심원에서 합심기도 하잖아요. 수백 명의 스태프들이 합심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대회 30분 남겨놓고 갑자기 비가 그치면서 햇빛이 쬐면서 어디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모르게 구름대처럼 5만여 명이 꽉 차게 몰려와서 이 대회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참 부모님께서는 나는 의사요 소방서로 미국에 왔다. 나는 불이 붙은 이 불을 끌어왔다라고 참 부모님께서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9월 18일에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던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 무려 30만 명의 인파가 모인 가운데 참 부모님께서는 대회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미국이라는 주제로 대표적인 미국의 젊은이들을 향한 각성을 촉구하시면서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미국을 떠나려고 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76년도에는 그야말로 참 부모님 해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런 이 월간지에도 좀 나오시고 올해의 인물로 사실은 뽑히게 되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980년대가 되면서 지미 카터가 두 번째 재선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자는 레이건이었습니다. 레이건은 그 당시에 영화 배우였죠. 대통령 후보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미 카터는 그때 지지율이 80% 이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소련의 브레즈네프 서기장은 카터가 당선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카터가 당선만 되면 4년 이내에 미국을 공산화시키고 5년 내에 세계를 적화시킬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것입니다. 참 부모님은 누구를 선택하실까요? 참 부모님은 박보이 사장을 레이건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레이건에게 아직 대통령 선거도 안 치렀습니다. 지지율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제40대 대통령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예?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문선명 선생의 예언이십니다. 도대체 문선명 선생이 왜 저를 이렇게 믿어주십니까? 제가 뭔데요? 그래서 이 레이건은 이때 자신의 사명을 알게 된 겁니다. 당신이 해야 할 사명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세계 적화 야욕을 벌이고 있는 공산주의를 물리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레이건은 그때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께서는 전략을 세우셨습니다. 그때 워싱턴 타임즈의 전신이었던 뉴스월드, 박보이 사장이 맡고 있었던 그 뉴스월드에 박보이, 내일 선거 날이지? 예.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다가 레이건이 압승했다고 기사를 써라. 예? 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헤드라인을 만들겠냐? 대문짝만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레이건이 압승했다라고 기사를 전면에다 게재해라. 이거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레이건은 지지율이 나오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박보이 사장님이 참 아주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그 임원들을 모아놓고서 우리 오늘 참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고 내일 신문사 문을 닫자, 그래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문짝만하게 뉴스월드 가장 앞면에 레이건 랜드슬라이드, 레이건 랜드슬라이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레이건의 압승이라는 말입니다. 그래, 아침에 조간신문을 펴본 사람들이 이거 뭐야? 나 아직 투표도 안 했는데 레이건이 압승했어? 라고 본 겁니다. 이 미국 시민들의 그런 그 성향은 이길 사람들을 뽑아주는 것이 성향이에요. 나는 아직 이거 투표도 안 했는데 레이건이 압승했어? 근데 사실은 그 위에 조금 안 보이지만 아주 희미하게 뉴스월드의 예언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그 글자가 보일락말락하게 희미하게 적어놨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레이건 랜드슬라이드만 본 겁니다. 레이건이 압승했다라고 한 것만 본 겁니다. 나도 이왕이면 이길 사람 찍어주자 해가지고 레이건이 실제 투표를 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91%로 압승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참 부모님의 전략에 의해서 레이건이 승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건은 이때 참 부모님께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지적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본인의 행정부는 철저히 실천하겠습니다. 뭘 실천한다는 말이냐?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은 2100대 정도밖에 핵무기가 없었어요. 근데 소련은 무려 핵무기가 5600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느 나라가 이길 확률이 클까요? 소련이 아무래도 이길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레이건에게 주문한 것은 당신이 재임하는 동안 SDI 정책을 실현시켜라, 이걸 주문하신 겁니다. SDI 정책이 뭐냐? 쉽게 말하면 소련에서 핵무기 미사일을 삐하고 쏘아 올리려고 하는 순간 대기권 밖을 벗어나기 전에 저 알래스카에서 또는 저 이 태평양 앞바다에서 이지스함으로 폭격시켜버리는 거예요. 격추시켜버리는 거예요. 윈공위성으로 포착하고 있다가. 근데 그것을 미사일이 벗어나 버렸으면은 아직 대기권 밖을 벗어났을 때 그 위에서, 하늘 위에서 다시 두 번째 폭격시켜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벗어나 버렸으면은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오기 전에 세 번째로 폭격시키는 거. 이 3단계 전략을 가지고 SDI 정책을 만드는데 이거 다 가망 없다고 그랬어요. 미국 의회에서는 이거 폐기시켜버린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부모님께서는 SDI 정책을 실현시키라는 겁니다. 거기에 레이건이 참 부모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이고 미국 의회에서 반대했지만 그것을 성사시킴으로 말미암아 민주화 공산의 판도가 그때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이 워싱턴 타임즈는 SDI 정책을 찬성한 유일한 일간지였어요. 1600개 달하는 일간지는 모두가 다 반대했어요. 모두가 다 이거 가망성 없는 거다. 그래서 레이건이 그래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 참부모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SDI 정책이 의회에 통과되는 것을 채택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소련의 서기장 브레즈네프는 충격을 받고 사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SDI 추진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워싱턴 타임즈였다. 이게 산케이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83년 3월에 발표한 미사일 방위 구상, 이게 SDI입니다. 는 소련에 충격을 가했고 군사 대결 노선으로부터 후퇴하는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라고 이 보도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참 부모님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참 부모님을 여러 차례 추방시킬 계획을 시켰는데 세 번째 시도를 한 게 뭐였냐면은 바로 참 부모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계좌에 그 예금되어 있던 그 돈 7,000불에 대한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탈세 혐의를 적용시켜버린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모든 종교단체 목회자들은 이 이자에 대한 어떤 소득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통일교만은 그걸 찝어가지고 탈세 혐의를 적용시켜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그때 참 부모님은 미국에 계시지 않고 스위스에 계셨기 때문에 사실 미국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통보였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면은 감옥에다 보내겠다는 협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참 부모님께서는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덴버리로 스스로 찾아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게 위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참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감옥에 들어가셔서 오직 참 부모님께서는, 아버님께서는 공산주의를 어떻게 멸망시킬 것인가 했어요. 그것이 이제 몰튼 케플란 박사를 불러가지고 감옥에 계실 때 당신이 공산주의 종언을 선언해라. 몰튼 케플란 박사는 깜짝 놀랐죠. 지금 공산주의가 세계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종언을 예언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뜻을 알아? 당신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 내 말대로 하라고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몰튼 케플란 박사가 그러면 선생님 maybe라는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공산주의가 조금 쇠퇴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버님께서는 단호하게 야단치셨어요. 아니다, 종언이다, 종언. 5년 내에 종언된다라고 해라, 선포해라. 그래가지고 제네바 스위스 이 교수협의회 학술 회의에서 이것을 선포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실제 공산주의는 종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에 대한 조사를 다 했습니다. KGB를 통해 가지고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한번 파악해봐라. 미국이 도와주고 있느냐? 미국이? 그랬더니 미국에서도 미워해요. 참부모님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럼 한국 정부가 도와주고 있느냐? 한국 정부도 통일교를 싫어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 고르바초프는 그때 결론 내린 겁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한국보다도 더 힘이 세고 미국 정부보다도 더 힘이 강력한 존재다라고 고르바초프는 그때 판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 바로 세계 언론인 대회를 할 때 참 부모님을 초청해서 만남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레닌 동상, 스탈린 동상을 철거해라. 고르바초프 대통령, 하나님이 없는 공산주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곧 망합니다. 제가 제네바에서 공산주의 멸망을 예언했다는 보고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세계 적화 전략을 포기하십시오. 고르바초프 대통령, 절대 핵 전쟁을 일으키지 마시오. 인류에 대한 최악의 죄악이 될 것입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 당신은 반드시 평화 대통령이 되십시오. 인류가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당신의 손안에 있소이다. 인류를 살리시겠소? 죽이시겠소? 부디 세계 인류를 살리는 정책을 쓰시오. 참 부모님께서 핵심적으로 던지신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에 의거해서 고르바초프는 말씀대로 레닌 동상을 철거하고 그러면서 공산주의를 내려놓게 된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냉전 체제가 종식된 그 원인이 우리는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사실은 뭐 겉으로는 됐지만은 그 원인은 우리 참 부모님한테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건 아직 공산주의는 끝나지 않은 전쟁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3세대 문화 막시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성을 지금 앞세우고 있습니다. 여성을 앞세워서 금욕적 성윤리가 인간을 억압하고 있으니 프리섹스로 낡은 사회를 타파시켜야 된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어 축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주요축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소수자 권리 보장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서울시에서는 대놓고 이것을 예산까지 내주면서 실시하게 만들어줬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성차별 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헌법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헌법에는 양성평등입니다. 양성평등. 근데 거기에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하고 성평등은 다릅니다. 양성평등은 남자와 여자의 평등입니다. 성평등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 널려있는 성은요 50가지가 넘어요. 아침에 남자였다가 밤에 여자가 되고 다시 그 아침이 되면 또 남자가 되고 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이. 그 모든 성을 다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성평등은.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결과입니다. 에이즈 환자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장하는 것이 서울시에서부터 조장해 왔어요. 성주류와 하면서 워크샵 그렇게 하면서 성평등 정책을 끊임없이 교육시켜 왔습니다. 영등포구 통반장 성인지교육 여기에 말이죠 우리 초등학교에 지금 동성애 옹호 교과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인권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어요. 인권. 그 공산주의가 내세우는 것은 인권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우선인 가평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거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사람 인권을 내세워요. 우리는 인권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는 신권입니다. 신권. 고등교과서에도 동성결혼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뻐젓이. 그러면서 인권도서관에 비치를 마르크스 사상 동화책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가에서는 막시즘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한국에도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공산주의 그 성혁명의 대안으로 축복과 창바정 운동을 전개해 오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참 부모님의 섭리에 일관되고 있어요. God or no God입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저녁에 머물지 말고 아침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 부모에 의한 축복 결혼입니다. 참 가정 운동입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정책과 가정 문제는 별개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참 가정 운동이 공산주의 성혁명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개가 아닙니다. 저는 그걸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성과 같은 라스베가스에서 2019년 참 어머니께서는 1만 참가정 축복식을 거행하신 장면입니다. 로엘 존슨 목사의 레피주 교회에서도 참가정 축복식을 거행하신 거 이미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남아공에서도 10만 참가정 축복식을 거행하셨고, 일본 나고야 우리 이기성 당회장님도 그때 가셨지만은 저도 그때 참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한국 기자단 50명이 같이 참석을 했어요. 한국 기자단이 쇼크를 받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만 해도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었지 않습니까? 그 일본하고 관계가 극도로 안 좋은 그 시기에 일본 4만여 명의 나고야 시민들이 태극기와 일장기를 같이 들면서 참 부모님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한국의 기자단은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일본에서. 그러면서 기자단은 새롭게 참 부모님을 더욱더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시아에서도 54개국 유니언을 창설하고 참가정 축복식을 전개해 오셨습니다. 그거 대표적인 나라가 캄보디아죠.
캄보디아에서. 그러면서 그 모든 7년 동안의 결실을 2020 월드 서밋으로 참 어머니께서는 결실을 맺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진, 그리고 특별히 이 사진, 캄보디아 수상과 에콰도르 대통령 양쪽에 끼고서 참 아버님 성탄 100주년 축하연을 여셨잖아요. 어머님의 한이 사실은 그거 아닙니까? 아버님 성화하실 때 이 나라의 정권 그 지도자가 대통령이라도 와서 아버님이 가시는 길을 사실은 모셔야 되는데 그런 대통령이 하나도 없다는 거 가슴 아파하셨어요. 7년이 지난 어머니께서는 승리하신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신냉전 시대, 대한민국은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지금 우리에는 지금 북한을 중심 삼고 러시아와 중국, 남한을 중심 삼고 미국과 일본. 자, 그럼 이 강대국들이 통일을 염원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을 원할까요? 지지해 줄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통일이 되면 한국의 힘이 세지는데 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어머니께서는 한반도 평화 서밋을 여신 것입니다. 남과 북이 공동 수교를 맺은 157개국의 평화 서밋을 개최해서 그들이 우리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으로 형성시키기 위해서 이런 섭리를 2022년도, 2021년, 2022년, 2023년도까지 진행을 해 오셨던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남북 통일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하늘의 뜻을 중심할 때 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보호되려면 우방을 많이 두어야 합니다. 남북이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로 형제가 될 때 진정한 통일이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 우방을 많이 거느리기 위해서 한반도 평화 서밋을 사실 갖고 계셨던 거죠. 사실은 북한의 어머니께서 가실 수 있지만 북한에서 그냥 갔다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김정은이가 어머님을 모시고 평화 서밋을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런 기반을 마련하시려고 3년 동안을 노력을 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는 남북통일입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나서서 영계를 동원하여 남북을 통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계 복귀를 강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천심원이 섭리의 주류가 되어 남북 통일을 해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1067회 이렇게 천심원 철야정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출발이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코로나로 어머님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2020년 6월 15일 어머니께서는 거리 두기를 해서라도 천심원 정성을 드려라. 그런데 그 다음날 6월 16일 날 개성공단 연락사무소가 폭파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말씀대로 이기성 원장님을 중심 삼고 천심원 철야정성이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천심원 철야정성의 핵심 섭리는 뭐냐? 바로 남북통일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지만 더 큰 것은 참 어머니께서는 남북 문제를 두고 계신 겁니다.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님께서 직접 남북의 철책선을 걷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정성 들여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섭리를 천심원을 중심 삼고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예언가 릭 조이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한국은 장차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북한의 놀라운 변화의 문들이 열리게 될 것이다.
두 개의 분단된 국가가 재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 한국은 영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지구상의 국가들 중 가장 강력한 국가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영적 파수꾼들이 그때가 이르기 전에 지쳐버리거나 그들의 경계태세를 소홀히 한다면 큰 위험이 도래할 것이다. 영적 파수꾼은 누굴까요?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천심을 중심 삼고 이루어지는 정성,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근데 그것이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 버리게 되면 큰 위험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천심원 정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남북 문제 해결의 키를 가지신 참 부모님에 대해서 보니까, 제가 준비하려고 보니까 요 말씀은 제가 오늘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혹시 시간을 또 할애해 주신다면 다음번에 남북 문제에 대한 부분만을 갖고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결국 남북 문제의 핵심, 그것을 위해서 천심원 정성을 두시고 그 정성을 토대로 우리가 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그런 오늘 귀한 하루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놀라운 태산 같은 정성을 쌓아 나가시는 우리 가평교회 우리 모든 식구님들, 그리고 우리 수련원의 모든 수련생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통일 한국과 남북통일 비전에 대해서 특강해 주신 전유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